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이 달러 흐름하고요. 금리 흐름 때문에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9월에 저점 치고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선거 직전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 선거 끝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인데요. 106까지 찍고, 그리고 약간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오늘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기간을 넓혀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넓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2022년도의 고점보다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고점을 기록해 보면 106 정도 나오잖아요. 2023년 보면 107 정도 나오는데 이제 106선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걸 넘느냐, 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좀 더 멀리 본다면은 2022년에 114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중기적 채널을 본다면은 그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쪽을 놓고 봐도 지금 4.4대에 들어선 다음에 약간 좀 내려온 듯 하다가 잘 안 밀립니다. 이번 달 미국 국채 공급 일정은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리가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러한 수급적 요인도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러한 일정이 지나면은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들어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지났고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1차적인 충격파가 한 번 지나갔고,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히 이번 주에 좀 속도가 빨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2차 충격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충격파는 미국 자산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달러, 금리 모두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른 나라 자산시장은 그 영향을 받는 정도, 이 정도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은 2차 충격파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충격파가 다른 나라로 전달이 되면서, 보통 어떤 조치가 나오거나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반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책이 중국 쪽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러한 요인들도 이제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가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맨 위가 나스닥 흐름이고요. 검은색 선이 독일, 노란색 선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코스피고요. 맨 아래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 디커플링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 이렇게 뽑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나라들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동맹으로서 세 나라를 언급했었고요. 중국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경쟁 국가이자 정책적으로 계속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죠. 그리고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유세 중에 계속 거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서 보면 코스피가 유독 좀 약한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올해 줄기차게 내린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부양책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부양책 나타난 다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률이 좀 낮은 거죠. 그것을 제외한다면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중에서 경제 관련 코멘트를 유심히 들어보면은 10월 15일에 있었던 블룸버그 인터뷰가 거의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세 때마다 그 중에 일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큰 맥락은 블룸버그 인터뷰 때 거의 다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거론됐었던 나라 중에서 독일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 BMW나 폭스바겐, 메르세데스까지 많은 차가 미국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독일은 과연 미국 차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자동차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 많은 차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일본은 과연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수입하고 있는가, 그러한 식의 표현을 했었죠. 아베 전 총리까지 거론하면서요.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좋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베 총리가 미국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핸드폰 쪽, 삼성 핸드폰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중국 관세를 물림으로 인해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다. 삼성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다. 그래서 공장을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전해라. 이런 식으로 애플에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삼성이란 브랜드 자체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미국의 경쟁자로 브랜드 자체가 거론되는 그것만큼은 좀 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코멘트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차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 인플레이션을 주목하는 이유, 이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4.4%대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잘 안 빠지고 있는 모습, 그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그 배경 요인에 미국 경제 환경 요인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할 만한 요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최근에 경제 지표 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후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요인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것이 또 중기적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그 요인뿐만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해외 쪽 요인,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대외 요인을 자극시킬 것은 없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관세 정책은 결국 생산기지의 리쇼어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지 이젠 그걸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충격 이후에 나타나는 2차 충격은 미국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대국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미국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중국에다 할 때 중국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이 그것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유동성이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이요. 미국, 유로존을 축으로 하고 아시아 쪽에서 일본이 추가되는 그 유동성 흐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 경제 블록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표는 중국의 CPI 흐름입니다. 2020년에 정점 치고 빠졌다가 2022년에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절대 수준 자체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좀 짧게 봐서 2024년 흐름으로 보면 10월 달이 0.3입니다. 많이 내려갔을 때 0.1까지도 내려갔었죠. 3월에. 6월에도 0.2. 그게 좀 올라가는 둥 하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 수치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시 뚝 떨어지면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니까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볼게요. 로이터 기사입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CPI 지수가 지난달 1년 전보다 0.3% 상승해서 9월에 0.4% 상승보다 둔화되고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0.3이 지난달 0.4보다 빠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었던 그 이후로는 최저치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로이터 자체적으로 경제학자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컨센이 0.4%였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10월에 연휴가 좀 길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경기부양책이 나왔고요. 근데 그 정책이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것이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만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현재같이 CPI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경기부양책이 또 추가됐었는데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람프한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그리고 은행의 자본 확충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도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걸 시사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이게 시장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잖아요. 한 템포 좀 쉬어갈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정책이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고 또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총알을 비축하겠다 이 얘기죠. 더군다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소비가 살아나려면 소비 주체에다 돈만 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받은 경제 주체가 과연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될 텐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중국 CPI가 내년에도 0.8%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요 정도 경제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에 좀 머무를 것이다. 올해 최고치를 약간 넘어서는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PPI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내년 3분기까지도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보죠. 페드의 QE 정책을 썼을 때 저축률이 확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시장으로 풀리고 또 유동성이 공급하고 또 풀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요. 유동성이 풀리면 저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으로 다시 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소비자가 유동성을 받아서 소비자 쪽으로 들어간 유동성이 소비를 통해서 기업으로 옮아가고 그래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투자가 이어지고 생산이 증가하면 기업 이익이 발생되면서 그것이 세금으로 다시 정부 쪽으로 환류돼서 들어온다. 이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저축률이 확 높아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페드의 QE 정책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죠. 과연 이게 중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PBOC도 과연 이런 QE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이 소비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주택시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통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죠. 트럼프 정책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BS 쪽에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UBS가 중국 내년 GDP 성장률이 4% 안팎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것이죠. UBS 이외는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UBS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 GDP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4% 성장. 10월에는 4.5%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한 달 지나면서 좀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었는데 부양정책 같은 게 나왔을 때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한번 볼까요?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 이상으로 부과하겠다. 그래서 중국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부동산이 안 좋고 은행 시스템 안 좋고 경제 성장 둔화되고 또 디플레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가들 이렇게 중국 쪽의 악재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관세가 추가되면서 여기에 더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비를 살려야 되는데 이러한 관세 압력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미국에 어떻게 더 물건을 잘 팔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느 시장을 또 타겟을 삼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상황 자체가 힘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또 IMF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어 있는데 그걸 피하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큼 중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자극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관세를 매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 자체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를 추가하기 쉽지 않겠죠. 결국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야 되고, 트럼프 쪽에서 던지는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국 인플레이션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겁니다. 중국의 선택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얘기가 추가되는 것이고, 중국 쪽 얘기가 등장하면은 결국에 또 글로벌 유동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동맹국이 우리의 적보다 미국을 더 많이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적은 뻔하죠. 중국이죠. 그리고 미국을 더 많이 이용한 동맹국이라고 하면 독일, 일본, 한국,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 네 나라 주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중국 쪽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미국 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에 마무리될 일이 아니죠.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나오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재정적자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한번 튄 다음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들이 금리 쪽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재정정책 다음에 경제정책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단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내각의 인선이 지속되고 있죠. 거기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다 중국 쪽에 강경한 그러한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기용되고 있죠. 금리가 빠지기 힘든 이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달러 인덱스는 그렇다면 왜 오르고 있는가? 이건 아주 길게 봤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포함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흐름을 좀 표시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 튀어 오른 것이고요. 트럼프 취임이 1월에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도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금리와 동반하는 흐름뿐만이 아니라 관세 정책을 포함한 그런 경제 정책을 썼을 때, 그리고 생산기지가 리쇼어링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가정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달러 공급이 점차 부족해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달러 흐름 자체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에 마무리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2016년 말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요. 그리고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반락을 했죠. 트럼프 당선 전후로 해서 올라간 정도는 취임하면서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의 흐름은 정책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17년 이후처럼 이렇게 빠질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진짜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이번 취임 때도 이러한 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중기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달러 전망에 있어서 시장은 2017년의 모습,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경제정책이나 이 실행 과정이 이 일기 때보다 지금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금리는 안정되고 달러는 약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지금 시장을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1차 충격파는 10년물 금리 4.2% 넘어서는 이 모습으로 이어져서 4.4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2차 충격파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달러와 동반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지금처럼 미국, 유로존, 일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지, 결국 페드와 ECB, BOJ 사이에서 통화정책을 주고받으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한정적으로 묶는 모습이 내년에도 나타날 것인지, 트럼프 경제정책을 진행시키면서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2차 충격파 이후에, 내년 이후에
2017년 같이 완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의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리스크에 노출된다라는 점, 그 점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시장 쪽에 이번 주에 2차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흐름이 일단락되려면 최소한 이분 취임 때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